중앙은행의 경험치들이 이제 많이 쌓인 거죠. 지금 오는 인플레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연준 왜 저러지?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씩이나 하잖아요. 그러게요.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경제 다 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이미 70년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후행해서 따라가면 진짜 70년대가 재현된다. 그런 경험치 쌓인 거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월가 아재님의 지금 시장에 대한 생각 좀 궁금해요. 네. 워낙 또 이렇게 훌륭한 투자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금에 계속 투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쵸, 금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비관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드시는데 그쵸. 전망에 대해서 네. 좀 뭔가 글루미한 뭐 느낌 좀 나고요. 네. 어떤가요? 일단 금 포지션 제가 지난달 2월 초에 이제 제 그 유튜브 시황에서 밝히긴 했는데 그때 다 청산을 하긴 했고요. 그래요? 네, 1890에서 1900 정도에서 다 청산을 했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골드가 오른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맞는 말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뭐 이미 어느 정도 왔거나 무조건 온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럼 왜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하면서 골드는 청산했냐? 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골드라는 자산의 이제 움직임을 뭐 100년치를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골드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설명 요인 딱 한 가지로 압축이 돼요. 거의 80%는 이제 실질 금리인데요. 실질 금리랑 상강 계수가 마이너스 0.82 정도 돼요.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금 네, 가격은 골드 빠지는 내리고, 거죠? 네. 거의 80% 이상의 움직임이 실질 금리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 금리라는 것은 명목 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은 실질 금리잖아요.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은 골드가 오른다고 했을 때 그럼 골드가 오르기 위해서는 명목 금리가 내리든지 인플레이션이 오르든지거든요. 명목 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이니까 네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네. 실질 금리는 내려가는 거고 명목 금리가 내려도 내려가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때는 명목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이제 골드가 아웃퍼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제가 뭐 1년 넘게 골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 이제 골드가 꽤나 많이 올라온 이유 자체는 인플레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빼는 게 올라가니까 명목 금리도 올라오고 있었는데 인플레가 더 빨리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더 빨리 올라왔으니까 실질 금리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골드가 아웃퍼폼을 했는데, 저번 달 초에 이제 왜 청산했냐? 그러면은 인플레는 이미 피크를 찍었고 더 올라가기 어렵고,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인플레를 찍어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럼 실질 금리가 계속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드한테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뷰보다는 저는 골드라는 자산은 무조건 실질 금리에 대한 뷰로서 매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속 인플레를 지금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골드가 조금 이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고 네. 연준이 뭐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오면은 다시 골드가 아웃퍼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 뭐, 금리의 함수라는 게 너무 많이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그래서 명목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금 가격의 상승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된다. 네. 과거랑은 이제 좀 경기 침체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은. 그래서 뭐 지금 저는 경기 침체는 뭐 거의 무조건 온다고 침체는 보는데 온다. 인플레가 잘 안 잡히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와 함께 어쨌든 최근 뭐 인플레이션도 20년처럼 잡히면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뭐 그 차이는 좀 그걸로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은 결국 70년대처럼 될 거다. 오르락내리락 계속 그러면서 계속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네. 월가화재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70년대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70년대 자체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면은 일단 신용화폐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전 피아트 머니라는 게 처음 생긴 피아트 거죠. 커런시라는 게 처음 생기면서 신용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접하고 중앙은행들도 처음 접하면서 하셨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빠르게 인구가. 경제로 편입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굉장히 뭐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닉슨 쇼크 그 1970년대 초에 그런 피아트 커런시로 이행하기 전 어떤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그 화폐란 통화량 자체가 금의 생산량이랑 연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통화 정책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인플레가 급격하게 오고 또 공황 때는 디플레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면서 뭐 대공황 자체 때 보면 엄청 디플레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 옛날에 보면 네. 인플레 디플레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막 겪었던 이유 자체가 이제 화폐가 금에 어떻게 보면은 연동돼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화폐 통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크기만큼 딱 적당한 수준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금의 생산량이라는 거랑 세상의 크기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네. 그 통화량이 여기 묶여 있으니까 계속 얘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세상에서 뭐 균형 재정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그런 시기를 막 겪고 있었고 풀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그쵸. 뭐 오일 쇼크도 있었고 여러 요인들이 많지만 오는데 그때의 그 정책 금리들의 추이를 보면은 네. 계속 뒤처져요. 인플레가 이제 잡으려면 어느 정도 급격히 올려서 약간 찍어 누르는 그런 시장의 기대치도 찍어 누르고 있어야 해야 되는데 계속 후행하는 거죠. 후행하거든요. 금리들이.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과거의 그런 기억 때문에 아직 피아 커런시가 처음 접해보는 거고 예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예전 스탠다드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중에 디플레 크게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올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폴 볼커가 80년대 초에 완전히 18, 19%로 찍어 누른 거죠. 찍어 누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는 또 재밌는 게 또 후행합니다. 정책 금리 빠지는 것도. 네. 이제 인플레들이 내려오면은 금리 그것도 약간씩 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디스인플레이션 자체를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가장 처음 타격을 입은 국가 일본이죠. 90년대. 그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디플레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디플레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좀 악순환이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중앙은행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2% 인플레이션을 타겟하고 실질적인 어떤 생산성이 2, 3% 나와서 명목 GDP가 한 4, 5% 정도 너무 그렇게 좋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이거는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보기 때문에 2%를 보는데 2%를 보는 이유 자체도 1%를 타겟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좀만 삐끗하면 디플레로 가기 때문에 그럼 진짜 해롭거든요. 이게 이제 네. 약간 버퍼 같은 거죠. 네. 2% 정도로 맞춰놔야 네. 혹시라도 밑으로 좀 내려가도 0 이하로는 안 그쵸, 내려가니까 그쵸. 여기만 터치만 네. 하면 아주 그냥 큰일은 나니까 그냥 네. 2%로 버퍼를 주자 이런 네. 얘기였던 거죠. 네, 근데 그 70년대의 기억을 가지고 80년대 그걸 잡고 그러면서 디플레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피아 커런시에서 최초로 또 디플레 본격적인 경험한 게 일본인데 거기서 또 지지부진하게 90년도부터 2013년까지 거의 인플레가 평균 0.4% 거의 0%에서 왔다 갔다 하면 디플레 빠졌다 했다 빠졌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다른 국가들은 뭐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엔화는 강세가 되고 그럼 수입 물가 낮아지면서 또 디플레 압력이 들어오고 또 고령화도 되고 네. 뭐 플라자 합의 그거는 그 전이었지만 뭐 이제 반도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사반세기에 빠져들게 됐고 그거를 보고 이제 공부한 사람이 버냉키라 가지고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그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터치됐구나. 디스인플레이션이 디플레로 빠져요. 잠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버냉키가 기겁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사반세기 동안 고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여기서 펌핑을 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양적 완화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든 뭐든 모든 그 중앙은행들의 그런 최근 뭐 한 20-30년의 그걸 보면은 딱 연준은 그냥 딱 그 인플레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양적 완화 할 때도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하이퍼 인플레 온다만 하지만 맞아. 실제로 연준은 딱 그냥 2% 인플레를 타겟팅하고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뭐 QE2, QE3 한 것도 왜 자꾸 펌핑하냐? 그러면은 뭐 그 이후로 그리스 사태도 터지고 위안화 위기도 발생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고요.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쵸. 연준은 항상 그냥 2% 인플레이션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보면 자꾸 디플레로 빠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건 정말 큰일 나니까 네. 여기 터치하지 않도록 이 네. 버퍼를 네. 2%로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 거였다. 네. 근데 질문은 이제 이 70년대랑 다른 이유를 네. 설명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쨌든 피아 커런시 하에서의 중앙은행의 경험치들이 이제 많이 쌓인 거죠. 그렇죠.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오는 인플레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하. 다들 보시면 연준 왜 저러지?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씩이나 하잖아요. 그러게요.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경제 다 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이미 70년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후행해서 따라가면 진짜 70년대가 재현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치 쌓인 거에서 따라서 매뉴얼대로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70년대는 처음 해본 거니까 못한 거지. 네. 이번에는 했는데 네. 그냥 그럴 거다 이런 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죠. 네, 파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다만 그 네. 잡는 과정에서 저는 고통은 많이 겪을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무조건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길어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또 별개의 것이잖아요. 금리를 이제 뭐 연준들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길게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네. 인플레이션 잡히겠지만 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해요. 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 70년대처럼 막 18%막 이렇게 올릴 리는 없지만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의 인플레는 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서 뭐 경기가 과열돼서 뭐 수요를 잡아주면은 꺼지는 인플레가 아니고 전 좀 다른 성질의 인플레라고 보거든요. 어떤 성질이에요?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20년 동안 그러면 왜 인플레가 없었냐? 이를 설명해야 된다. 그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뭐 1차적으로는 중국이 WTO 2000년대 초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엄청난 공장이 돼서. 값싼 노동력이 국제 무대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또 가져다 줬고 뭐 중국뿐만 아니고 베트남이나 여러모로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분업의 효과에서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 그게 있었고요. 또 이제 아마존 효과라고 해서 그렇죠.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뭐 미국에서도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그 지역 마트에 갔거든요. 뭐 월마트나 타겟이나 그러면은 그 지역 마트들은 그 지역 내에서 가격 결정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전국에 천하통일을 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은 전국에서 가장 값싼 곳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아마존 효과라고 있었는데 쿠팡 효과예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금융위기 때 발생했던 디스인플레이션 압력까지 해서 저희가 근 뭐 15년 동안 뭐 인플레가 없어서 돈을 풀어도.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시적인 사이클에 이제 반전이 되고 있다. 아하. 일단 아마존 효과는 사라지고 있고요. 제가 1, 2년 전에 딱 느꼈던 게 아마존이 더 이상 최저가가 아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저한테 아마존에서 더 이상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동네 타겟에 가면은 똑같은 게 픽업 가면 더 싸거든요. 오히려? 어떤 것든 절반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느꼈어요. 저희 아마존을 거의 10년을 썼는데 미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아마존을 믿을 수 가격을 항상 비교해. 항상 2021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 효과에서 오는 그런 디스인플레이션도 없어졌고 또 이제 또 큰 요인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되면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분절화가 되고 있죠. 너무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사실 중국을 죽이려고 하면은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가 죽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분리 작업을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비용도 발생하고 결국은 그 국제 분업에서 오는 효과가 완전히 반대로 이제 사라지고. 전향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시적인 사이클도 있고요. 또 미국만의 미국 고유의 요인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시기에 이제 시작된 게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그 이면에는 이제 뭐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중동에서의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국 중심주의를 우선하면서 전 세계의 미국 기업들을 이제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으면 뭐 세금 감면해주고 또 지금 반도체 법안만 봐도 미국에서 뭔가 다 생산하고 미국에서 해라. 가죠.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또 트럼프가 추진했던 게 이민자를 막는 거거든요. 멕시코에 벽 짓고 막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국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에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나요. 막 다들 미국에다 우리나라 지어야 기업도 되니까. 이제 공장을 짓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민자들은 맞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대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이 계속 부족하고 그럼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그런 요인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국 내로 모든 어떤 역량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미국의 전략적으로 다음 단계는 이제 결국 이게 다른 나라들 가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다음 단계는 이제 전 세계의 그런 가난해진 국가들의 인재들을 미국의 교육과 그런 걸 앞세워서 우리로 또 인재 와서 네, 고급 인재들을 이제 이민으로 받으면서 가져오고.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큰 그림까지 네, 설명해 주시네요. 그런 요인들을 봤을 때 이게 뭐 단순히 뭐 경기 과열돼서 이제 수요만 잡으면 꺼질 인플레라기보다는 호락호락 잡히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 열심히 금리를 올려서 잡으려고 하고 네. 있긴 하지만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말고도 네. 다른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수출하자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요약하면은 70년대 같은 인플레는 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2% 인플레까지 호락호락하게 가진 않을 것이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서 네. 2년물 금리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네. 고민이긴 한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자체는 저는 뭐 유동성의 관점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풀린 돈, 그 다음에 신용 창조. 네. 풀린 돈도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저금리 시기였으니까 신용 창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 얼마나 내가 풍요롭게 지내려면은 월급을 많이 벌어서 저축이 많든지 아니면은 신용카드 긁어가지고 하면 해도 파산하기 전까지 신용카드 긁으면 되죠.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돈의 관점, 뭐 유동성 관점에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막는 과정에서 뭐 양적 완화랑 많은 유동성도 풀렸지만 이제 저금리 때문에 신용 창조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풍요를 많이 누렸고 자산 시장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이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도 비교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펴게 되면서 지금 뭐 전 세계 달러를 다시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 파괴에서 오는 그런 유동성 부족을 어느 정도는 상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인플레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톤 다운 되고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조금 있고 해서 다음 사이클에는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 뭐 한 6개월, 1년은 가지 않을까 싶고. 6개월, 1년이라는 이거는 2023년에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막 더 빠진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고점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버겁다. 양적 긴축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쵸. 매달. 그러면 이제 돈이 귀해지는 세상이니까 풀려있는 좀- 돈은 많아가지고 네. 여기저기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돈들이 더 늘어나는 구간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시장이 뭔가 마음 놓고 그냥 묻어서 1년 있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은 그 미국이 이런 유동성 부족을 달러를 흡수해가지고 네. 이렇게 버퍼를 만들고 다음 사이클에 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미국이 그런 달러를 흡수해서 다음 사이클에 고점을 회복한 미국이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리면은 달러를 다 뺏긴 다른 나라들은 고점을 회복하는 게 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1년, 1년 반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을 보는 뷰랑 저는 뭐 한국 시장을 보는 뷰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00대를 회복하는데 조금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기축통화국은 언제나 그 통화에 대한 해외 수요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재정 적자도 유지할 수 있고 뭐 돈을 유사시에는 또 풀 수 있고 달러는 언제나 구조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책을 펴도 부작용이 크진 않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일정 수준의 막 균형 재정론에 집착해가지고 막 절대로 우리 막 재정을 타이트해야겠다 이런 건 전 틀리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적자 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막 미국이 하는 걸 보고 막 우리도 우리도 양적 완화하자. 코인 찍자 이거 원화 코인 찍자 뭐 이거 안 된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해서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원화가 하락 압력을 너무 받으면서 그게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가계 부채, 그다음 뭐 부동산 시장 이런 상황을 조망을 해 보면은 정책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는 가계부채나 그런 부동산 시장이 터지는 걸 막는 쪽으로 역량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은행은 조금씩 마지못해서 미국의 금리를 뭐 2번 하면 한 번 정도 따라가면서 또 이제 유동성을 푸는 거죠. 유동성을 푸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포기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건설업이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쪽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유동성을 어떻게 이 유동성 풀어서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럼 국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수입돼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큰 그림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폭락하는 걸 막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부동산 가격 자체는 부양을 할 수 있는데 인플레가 찾아오면은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어느 정도 높게 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유지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는 방어했다. 근데 인플레가 오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피부로 어느 정도 느낄 뿐이지만 내 집값 떨어진 거는 그렇죠. 예민하게 반응하고 표심에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이 환율 조금 포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유지만 하되 인플레가 오면 어느 정도 그 인플레 하에서 부양되도록 뭐 그게 제 생각인데 뭐 네.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빠삭한 건 아니라서 네네네.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정도 느낌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보는 이제 뷰는 알겠고 이쯤에서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제 크립토를 어떻게 보는지. 왜냐면 또 연결돼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크립토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2021년 5월 달 정도에 저도 유튜브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뷰를 수정하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 5만 달러일 때 그 영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권도형 같은 사기꾼들 때문에 부정적이었던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탈중앙화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앙화라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처럼 월스트리트의 탐욕 그런 것도 비판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앙화와 함께 보호나 규제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탈중앙화의 미명하에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개인들이 뭐 사기를 당하고 또 사기를 당했는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못 받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비트코인 자체가 네트워크 효과를 빼면은 사실 다른 코인으로 완벽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또 엄청나게 반환경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어너니머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고 준 수도니머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뭐 이유로 부정적이었고 그러다 이제 작년 초에 제가 스타트업 준비 때문에 이제 유튜브 쉬기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그 당시 35,000 정도였을 때 비트코인이 15,000 정도 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고점에서 78%, 80% 폭락하는 거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 어느 정도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어디 투자했는데 80% 지금 손실 보고 나면은 쳐다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산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잃으면서 재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올렸었는데 지금 그때부터 1년이 지났고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그때 제 얘기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실제로 15,000까지 그 뒤로 가긴 갔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저는 그러면 이제 뭐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뭐 꾸역꾸역 올라와서 지금 좀 살아남아서 반등했죠. 또 올해 이제 초에. 네.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한 건 거래량이 그렇게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뭐 반토막 났는데 그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준 건 아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이걸 생각했습니다. 다크나이트에서 영웅으로 죽던지 아니면은 오래 살아남아서 악당이 되든지 이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영웅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 월가의 탐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레토릭.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를 위해서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혁명을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렇지만 꿈을 안고 좋은 뜻이었다. 그래 잘 죽었지만 뭐 이런 것이냐. 뭔가
아름다운 시도. 아름다운 시도로 실패해서 이제 사라지는 게 영웅으로 죽는 거고. 근데 살아남아서 악당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결국은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아하. 저는 이제 후자라고 보는데 아하. 제가 볼 때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이제 규제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상 어떤 탈중앙화나 익명의 요소들은 점점 더 제거가 되고 기존의 금융권 내에서 기술적으로 기존 자산 뭐 좀 기술적으로 진보된 형태의 자산으로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뷰가 완전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15,000이 갔을 때 네트워크 네. 효과도 없어지면서 네.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주식으로 따지면 락바텀 네. 이 깨지면 이제 청산되는 건데 네. 락바텀 찍고 이제 올라온 네. 거 보니 제도권에 편집되면서 탈중앙화라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가치는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들어와서 뭐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것 같다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바뀐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도권 분들을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은 기존의 제도권 쪽에서도 이거를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좀 하고 싶다 야 이런 어.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규제 면에서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뭐 STO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규제하로 편입될 것이고 그다음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달러에 대한 도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루나 사태나 FTX 이런 걸 빌미로 담보를 국채로 잡아라. 그렇죠. 그럼 미국 국채가 지금 뭐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수요가 부족해지고 있다.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중국도 더 이상 사주지 않고 그런 거에 뭐 힘을 보태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대충 보니까 뭐 유동성 우리 그 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대략 한 100조 정도 되는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돈인가 네, 큰 싶으면 돈은-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가 점점 커진다고 보면은 국채를 바텀으로 해가지고 이제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수익 계속 늘어나겠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과거에 뭔가 월가의 탐욕 이렇게 일어섰던 것들이 사실상 미국의 기축 통화를 더 공고히 해주는 그렇죠. 하위 요소로 그렇죠. 편입이 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제 생각인데 사실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막 항상 리서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근데 큰 틀에서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겠네요. 루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좋은 빌미가 돼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네.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네.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안 돼. 일로 네. 들어와. 이제 탈중앙화 일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네, 근데 뭐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거는 그냥 재미로 이러지 그쵸? 않을까 약간 가상으로 생각해 보는 거고 이제 투자자로서 중요한 어떻게 봐야 것은 되는 거냐. 이제 뭐 STO라든지 그렇죠. 이제 곧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막 규제가 만들어지고 하면 STO가 또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는 있다. 제가 뭐 2년 전에 그 비트코인 올릴 때만 해도 이거는 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뭔가 여기에 시간을 쏟고 막 해야 되나는 애매했는데 STO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투자자로서 진지하게 하나의 뭐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공부하듯이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걸로. 네,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코인도 결국은 이제 기관들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네. STO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금융 상품인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금융 상품으로서 경제 주체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혹은 이제 개인들에게는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제 제도가 잘 갖춰져서 그렇죠. 잘 그 예쁜 모양으로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리고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잡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STO는 어쨌든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얼마 전에 그때 에릭이 좀 소개해준 영상이긴 한데 블랙락의 CEO 레이 핑크도 STO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향후의 금융시장의 혁신이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걸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STO 관심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적절한 규제의 보호가 되는지 아니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STO라는 새로운 뭐 그것 때문에 맞아 또 투기가 과거 되고 몇 년처럼 투기 시장이 벌어져서 또 많은 개인들이 피눈물 흘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겠죠. 살피고 어쨌든 그 규제 당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 장치를 잘 마련하면서 이게 시장이 성숙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가님 처음 뵙고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세상을 보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사업 이야기 하실 때 저는 약간 멋있다. 같은 남자지만 진짜 멋있다. 야, 이게 그 비전도 그렇고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